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 장소는 오래 못 산다. 곧 먼저 죽을 팔자다. 강무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땅바닥을 내리치는 장작불처럼 탁 하고 울려 퍼졌다. 쾌쾌한 향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주홍빛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모두의 얼굴에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 순간 공기마저 뻑뻑해진 듯 방 안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서로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박태수는 무겁게 기침을 하며 지팡이에 몸을 기대었다. 그는 이미 병세가 깊어져 눈가에 핏줄이 얽혀 있었지만 지금 무당의 말은 그의 눈빛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장손이 먼저 죽는다니 그런 저주 같은 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산전수전을 겪은 그의 얼굴은 당혹과 공포를 감추지 못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무녀님. 우리 준호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흉흉한 말을 함부로 내뱉으십니까. 어머니 이정자는 차가운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쥐며 소리쳤다. 그녀의 시선은 장남을 감싸듯 애원에 가깝게 흔들렸고 눈가엔 벌써 눈물이 맺혀 있었다. 박준호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넓은 어깨와 굳은 얼굴은 의연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장손으로서 집안의 기둥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무당의 말은 그 자부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괜한 미신일 뿐입니다. 저는 멀쩡합니다. 준호가 담담하게 말을 꺼냈지만 그의 손끝은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둘째 박준석이 비죽 웃으며 말을 보탰다. 미신이라 하지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녀님이 그냥 던진 말이라기엔 어찌 그리도 뼈에 사무치게 들리는지요. 요즘 형 얼굴이 창백한 것도 사실이고 잔병치레가 잦지 않습니까? 준호의 눈매가 번뜩이며 동생을 노려봤다. 준석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내 형이 죽을 팔자라니 너도 그 말에 동의한다는 거냐? 형님, 화내실 것까지야 있습니까? 그냥 무녀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자는 거죠. 집안 어른들이 괜히 무속인을 찾는 게 아니잖습니까? 때론 무시할 수 없는 이치가 숨어 있는 법입니다. 방 안 공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아버지 박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무당에게 다시 물었다. 무녀님, 장손이 먼저 죽는다 하셨소. 그럼 대체 무슨 이유요? 우리 집안에 무슨 화가 닥칠 거라는 말이오. 강무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향해 손을 내저었다. 이 집안은 오래전부터 조상묘의 기운이 비틀어져 있었소. 원래라면 아버지가 먼저 쓰러질 팔자인데 장손의 기운이 그 화를 대신 끌어당기고 있소. 그래서 장손이 먼저 간다는 거요. 그 말에 이정자는 비명을 지르듯 목소리를 높였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조상묘는 수십 년간 잘 모셔져 왔습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그러나 박태수의 얼굴빛은 이미 흑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눈앞에 아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장손의 무게가 더욱 크게 느껴졌다. 준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 준호, 아직 건재합니다. 무녀님이 뭐라 하든 저는 제 길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굳센 목소리 뒤에 숨어있는 두려움은 감출 길이 없었다. 동생 준석의 눈동자는 희미하게 빛나며 미소를 머금었고 어머니는 연신 두 손을 모아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촛불이 갑자기 흔들리며 한순간 크게 타올랐다가 금세 작아졌다. 그 순간 방 안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죽였다. 그 불안한 떨림은 앞으로 다가올 무거운 그림자를 예고하는 듯했지만 아직 아무도 그 깊은 골짜기를 알지 못했다. 형님, 왜 이렇게 피가 맑지 않습니까? 어쩐지 요즘 기운이 없으시더니. 박준석이 형의 손목을 붙잡고 들여다보던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굵은 핏줄이 드러난 박준호의 손목은 창백했고 그의 입술은 핏기가 사라져 있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마저 꺼져버린 듯 집안은 고요 속에 숨이 막혔다. 며칠 전부터 준호는 이유 없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처음엔 계절성 독감일 거라 생각했지만 병원에 다녀온 뒤 진단은 충격 그 자체였다. 간에 심각한 종양이 발견되었다는 의사의 말은 가족들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는 듯 무겁게 울렸다. 박태수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집어들다 다시 내려놓았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내 장손이 내 대를 이을 아들이. 이정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무녀 말이 맞았단 말입니까? 장손이 먼저 죽는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 아들이 무슨 죄입니까?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제발 마음 약하게 드시지 마십시오.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겁니다. 저라고 예외일 수는 없죠. 제 탓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운명이겠죠. 그러나 그의 눈빛은 두려움에 젖어 있었다. 무당의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압박감.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뼛속을 파고들었다. 준석은 옅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형님, 그래도 무녀님 말씀이 허투루 들리지는 않네요. 괜히 어른들이 귀 기울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 다물어라, 준석아. 아버지 태수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쳤다. 내 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이지 않느냐. 너는 형 걱정은커녕 무슨 험한 소리를 내뱉는 거냐. 준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비웃음이 스쳤다. 아버지, 저는 다만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대비를 하셔야 하니까요. 그 말에 어머니는 오열하며 가슴을 쳤다. 대비라니, 대비라니. 내 아들을 장례라도 치르라는 말이냐.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박준호는 흐느끼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 제 몸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아버지도 너무 무당 말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다. 그는 누구보다도 그 예언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병의 진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마치 무당의 말이 삶을 지배하는 듯 그의 심장을 죄어오고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며 처마를 흔들었다. 낡은 기와가 삐걱거리고 대문이 덜컥거렸다. 그 불길한 소리는 마치 다가올 파국을 알리는 북소리 같았다. 그러나 가족 누구도 입 밖으로 그런 생각을 내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얼굴을 피해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다.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었다. 준호는 밥을 삼키지도 못했고 기침 소리가 밤새 집안 구석구석을 울렸다. 무녀의 예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점점 가족들의 뼛속을 파고드는 저주처럼 변해갔다. 어머니는 밤마다 무릎 꿇고 조상 영정 앞에 빌었다. 아버지는 무겁게 술잔만 기울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준석의 눈빛은 점점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촛불은 다시 흔들렸다. 붉은 기운이 번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그때 박준호의 가슴 속에서 길고 거친 기침이 터져 나오며 모두의 심장이 동시에 철렁 내려앉았다. 무당의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장손이 먼저 죽는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집안의 모든 희망은 얇은 실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이게 다 제사 때 형수님이 제대로 상 안 차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박준석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내리쳤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탁해져 있었는데 그 한마디가 불씨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었다. 거실에 모여있던 가족들의 눈이 동시에 번쩍이며 준석을 향했다. 박태수는 지팡이를 쾅 내려치며 버럭 소리쳤다. 내가 지금 무슨 막말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제사가 문제냐. 지금 내 형 목숨이 달린 판에. 그러나 준석은 기죽지 않았다. 오히려 눈매가 더 날카로워졌다. 아버지, 원래 조상 제사는 대충 하면 화가 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녀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묘의 기운이 비틀려서 장손이 먼저 간다고. 그게 다 소홀히 해온 탓 아닙니까? 이정자는 분노의 치를 떨며 앞으로 다가섰다. 내 이놈, 내 형수가 밤새워 음식을 장만하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 너 지금 멀쩡한 사람을 희생양 삼으려는 거냐? 방 안의 공기는 이미 갈라져 있었다. 누구도 무당의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했고 모두가 불안에 시달리면서 작은 실수조차 의심으로 번졌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기침을 토해냈다. 그의 어깨는 바위처럼 무거워 보였고 그 기침 소리는 마치 가족들의 신뢰마저 허물어뜨리는 신호 같았다. 준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형님 상태를 보십시오. 문현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그냥 병이라면 어찌 이렇게 빨리 쇠약해지겠습니까? 이건 조상이 노한 겁니다. 우리 집안이 잘못한 탓입니다. 닥쳐라. 박태수의 외침은 예전 같으면 집안의 균열을 봉합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눈빛만 살아있을 뿐 주름진 손은 지팡이를 쥔 채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 이정자가 흐느끼며 말했다. 이 집안의 평화가 사라진 게 언제부터였을까? 남들은 다 무시한다는 무속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내가 잘못한 걸까? 그녀의 눈에는 절망이 서려 있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형편없는 아내요. 어머니라는 자책이 짙게 깔려 있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낡은 대문이 덜컹거리며 철컥 소리를 냈고 마당의 나무 가지들이 서로를 때리며 불길한 울음을 토해냈다. 그 순간 준석이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더 늦기 전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현님께 다시 굿을 부탁드리든지 아니면 묘를 옮겨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 말에 태수의 얼굴은 굳어졌다. 묘를 옮기자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조상 묘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안 망한다는 말을 내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데. 하지만 준석은 눈빛을 번득이며 물러서지 않았다. 망하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장손이 죽는 게 두렵습니까? 둘 중 하나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문현님 말씀을 헛소리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거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다. 눈빛은 칼날처럼 부딪혔고 숨소리마저 날카로웠다. 무당의 한마디가 이렇게 집안을 갈라놓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박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무너지면 이 집안은 끝난다. 그러나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스며 있었고 가족 모두는 이미 서로를 원망하며 작은 틈새마다 독을 키우고 있었다. 이게 대체 뭐냐?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박태수가 탁자를 내리치며 내뱉은 고함에 거실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약봉지가 쥐어져 있었다. 종이 봉투는 반쯤 찢어져 있었고 안에는 누런 빛깔의 알약들이 흐트러져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박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약봉지를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리며 무릎 위에서 움켜쥔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저게 어떻게 제 방에서 나온 겁니까? 저는 본 적도 없는 약입니다. 어머니 이정자는 바닥에 무릎 꿇고 흩어진 알약을 손으로 긁어 모으며 울먹였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들이 먹은 게 바로 이거란 말이냐? 그래서 저리 시름시름 앓았단 말이냐? 박준석은 순간 얼굴이 굳더니 곧 억지 웃음을 지어냈다. 에이, 어머니. 요즘 약이라는 게 다 비슷해 보입니다. 설마 형님 방에서 나왔다고 형님을 해하려 한 거라고 단정하실 겁니까? 내가 넣은 거냐, 준석아. 박태수의 분노가 번개처럼 치며 터졌다. 그의 눈동자는 피가 서린 듯 붉게 충혈돼 있었다. 내 장손을 죽이려고 약을 넣었다는 말이냐. 준석은 두 손을 내저으며 황급히 부정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혹시 형수님이 잘못 가져다 둔 건 아닌지. 요즘 형님 약도 많으니 헷갈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입 다물어라, 이놈아. 태수의 지팡이가 허공을 내리쳤다. 어찌 감히 내 형을 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느냐. 내 눈빛에 꿍꿍이가 서려 있다는 걸 나는 모르지 않아. 준호는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깨물었다. 동생아, 솔직히 말해라.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냐? 설마 내 자리를 노린 거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형으로서 마지막 애원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준석의 눈빛은 끝내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돌려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정자는 흐느끼며 남편에게 매달렸다. 여보, 이제라도 경찰에 알리면 어떻겠소? 이런 폐륜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잖소. 아들이 아들을 죽이려 하다니.
태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지팡이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했지만 욕심이 피보다 짙은 게냐. 내가 대체 뭘 잘못 가르쳤기에 이 집안이 이렇게 돼버린 게냐. 바람이 창호지를 흔들며 스산하게 울었다. 흩어진 약 알갱이들이 바닥에서 구슬처럼 굴러다니며 처량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숨이 점점 끊어져 가는 듯 기묘한 울림으로 모두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박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내뱉었다. 좋다. 내가 죽더라도 이 집안의 더러운 비밀은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준서가, 넌 내 동생이지만 오늘부터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준석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미묘하게 입가에 걸린 억눌린 미소는 결코 감출 수 없었다. 그 미소는 누가 봐도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계략이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순간까지도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의 그림자 뒤에 또 다른 손길, 무당의 차가운 미소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무녀님, 이제 형은 곧 무너질 겁니다. 제 말대로 약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밤, 마을 끝 허름한 토담집 안에서 박준석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붉은 초가 위태롭게 흔들리며 방안을 희미하게 비췄다. 강무녀는 잔뜩 주름진 얼굴을 어둠 속에 숨긴 채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그렸다. 그래, 내 욕심이 여기까지 너를 끌고 왔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신을 거역하는 놈은 반드시 화를 입는다. 무녀의 목소리는 마치 노랫가락처럼 길게 끌리며 으스스하게 울려 퍼졌다. 준석은 잠시 움찔했지만 곧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저 형이 가진 걸 제가 가져오려는 겁니다. 장손 자리, 아버지의 기대, 그리고 유산까지 왜 다 형 것입니까? 저는 그저 제 몫을 찾으려는 거죠. 무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쓴웃음을 흘렸다. 내 몫이라 욕심은 죄가 아니지만 욕심에 눈먼 자는 언제나 신의 놀이개가 되지. 알겠느냐? 그때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자 준석은 화들짝 놀라 창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러나 무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손가락으로 붉은 초를 툭 치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원하는 건 이뤄질 것이다. 장소는 곧 쓰러진다. 내 구판에서 이미 길은 정해졌다. 준석은 안도한 듯 가늘게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좋습니다. 형만 사라진다면 아버지도 제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유산도 제 차지일 겁니다. 무녀는 잠시 준석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갑자기 낮게 킥킥 웃음을 흘렸다. 바보 같은 놈. 내가 신을 움직였다고 믿느냐. 내가 쥔 건 그저 내가 쥐어준 작은 끈일 뿐이다. 그러나 준석은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단단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무녀님, 전 이제 갈 길이 있습니다. 형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제 손에 들어올 테니. 그가 집을 나서자 무녀는 홀로 남아 천천히 초를 끄며 입술을 달싹였다. 장손이 먼저 죽는다 했더니 그 말에 제일 먼저 미친 건 둘째였구나. 어리석은 자여, 내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구나. 한편 집에 돌아온 준석은 가족들 앞에서 태연한 얼굴로 형의 병세를 걱정하는 척 연기를 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번뜩였고 그 속엔 형을 무너뜨리고 집안의 중심에 서겠다는 야망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박태수는 그런 아들의 태도를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았지만 아직은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 어머니 이정자는 기도를 올리며 장손의 회복만 빌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다. 형을 해치려 한 둘째의 배후에, 그리고 그 둘째마저 집어삼키려는 무녀의 음모가 이미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 안에는 다시금 촛불이 흔들렸다. 이번엔 누군가의 운명을 갉아먹듯 길고 검은 그림자가 벽에 드리워졌다. 돈은 준비해 왔느냐? 강무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게 방 안을 파고들었다. 지독한 향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어두운 집 안에서 박준석은 바지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던졌다. 봉투가 탁자 위에 떨어지자 금세 탁자가 흔들리고 그 속에서 돈 냄새가 확 퍼져나갔다.
약속대로입니다. 형은 이미 병세가 깊어졌고 조만간 쓰러질 겁니다. 문여님 말씀대로 구판을 벌이니 아버지와 어머니도 더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가 모든 걸 이어받는 것뿐입니다. 준석은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그러나 무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돈을 세더니 태연하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뭐라고요? 준석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처음엔 이만하면 충분하다 했잖습니까? 형만 무너지면 된다고. 강무녀는 주름진 입술을 비틀며 웃었다. 형만 무너진다고 내가 모든 걸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리석은 놈. 욕심이 크면 대가도 그만큼 치러야 하는 법이다. 난 신의 뜻을 빌려 내게 길을 보여줄 뿐 모든 걸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준석은 분노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결국 돈을 더 뜯어내려는 거군요. 저를 이용하는 겁니까? 무녀는 그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으며 말했다. 내가 날 이용한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실은 내가 너를 부려먹은 거다. 장손이 먼저 죽는다. 그건 신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든 말이다. 내 귀에 들어가 불안과 욕심을 키울 줄 알았지. 순간 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숨이 턱 막혀 가슴을 쳤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한 말이 다 거짓이었다는 겁니까? 무녀는 잔잔히 웃으며 촛불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 끄더니 어둠 속에서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내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말에 매달렸고 스스로 형을 죽이려 한 죄를 지었다는 거다. 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 여자, 내가 잘못 만났다. 하지만 기억해라, 무녀. 나 박준석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형 대신 내가 장손이 되고 내가 집안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어두운 방을 뛰쳐나오는 그의 등 뒤로 무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욕심에 눈이 먼 자여, 내가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다. 바깥 공기는 싸늘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준석은 몰래 땀을 훔치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심장의 두근거림은 도무지 멈추질 않았다.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이 부린 계략의 주도권은 전혀 자신에게 없었음을, 무당의 손바닥 위에서 노란한 것임을 그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태수는 곰처럼 포효하며 다그쳤다. 또 어디서 뭘 하고 온 게냐. 내 눈빛이 점점 사납게 변하는 게 이젠 낯설다 못해 무섭다. 준석은 애써 침착한 척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무당의 차가운 말이 맴돌고 있었다. 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 말은 마치 저주처럼 그의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형님이 걸어 나오신다고요? 박준석은 귀를 의심했다. 며칠 전만 해도 숨을 몰아쉬며 병상에 누워있던 박준호가 오늘 아침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걸었다는 소식이 날아든 것이다. 그는 황급히 안방으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다. 그 안에서 준호는 여전히 창백했지만 분명히 두 발로 서 있었다. 허공을 짚으며 힘겹게라도 걸음을 떼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약하나마 생기가 돌았다. 어머니 이정자가 울음을 터뜨리며 두 손을 잡았다. 아이고, 내 아들아, 기적이다. 기적이야. 조상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버지 태수도 눈가가 붉게 젖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내 장손이 이렇게 일어나다니, 이게 신의 뜻인지 아니면 내 기계 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렴 어떠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하지. 준석의 얼굴은 굳어졌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손끝이 떨렸다. 형님, 어떻게 이런 일이. 준호는 힘겹게 숨을 고르며 낮게 말했다.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난밤부터 숨이 한결 가벼워졌다. 기침도 줄고 가슴이 시원한 게 마치 속을 죄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 같다.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아들의 땀을 닦으며 흐느꼈다. 이게 다 조상님 덕이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거야. 그 순간 준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다. 머릿속에서는 강무녀의 말이 울렸다. 내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그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무녀님이 틀린 걸까? 아니면 형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걸까? 그러나 방 안의 풍경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허덕이던 준호가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강해지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전 더 살 겁니다. 집안이 무너지게 두지 않겠습니다. 태수는 감격에 젖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장소는 함부로 무너지는 법이 아니다. 그러나 준석의 얼굴은 굳어져 있었다. 그는 몰래 주먹을 움켜쥐며 방을 나섰다. 복도에 홀로 선 그의 어깨는 무겁게 떨리고 이마에는 굵은 땀이 흘렀다. 무녀님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형이 살아났다는 건 제가 이용당했다는 뜻입니까? 그는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이를 갈았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기쁨 섞인 목소리는 그의 귀에는 모욕처럼 들려왔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지만 그 순간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들어 마당을 비췄다. 그 빛은 마치 준호의 회생을 축복하는 듯 환하게 번졌다. 그러나 준석의 가슴속은 검게 타오르는 분노로만 가득했다. 투자자들이 다 발을 뺐습니다. 당장 빚부터 갚으셔야 합니다.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직원의 외침에 박준석의 얼굴은 잿빛으로 질렸다. 눈앞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와 어음이 흩어져 있었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빚 독촉장이 우수수 쏟아지듯 그의 발밑에 쌓여갔다. 이럴 리가 없어. 형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만. 준석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계획은 완벽했다. 무녀와 손잡고 형을 쓰러뜨리면 아버지의 신임도 유산도 전부 자기 손에 들어올 줄 알았다. 그런데 형은 살아났고 정작 자신이 위기에 몰려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번듯했던 사업장은 지금 전쟁터 같았다. 투자처에서 줄줄이 계약을 파기하고 은행에서는 기한을 앞당기며 독촉장을 날렸다. 심지어 직원들조차 임금을 못 받자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준석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외쳤다. 무녀님이 그랬잖아. 형은 곧 끝날 거라고. 난 이 모든 게 내 차지가 될 거라고. 그러나 머릿속에서는 무녀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빚쟁이들이 현관 앞에 몰려 있었다. 거친 사내들이 고개를 내밀며 외쳤다. 박준석 씨, 약속한 기한 지났습니다. 돈 갚으셔야죠. 연대보증인들도 다 알리겠습니다. 가족까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아버지 박태수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보증이라니 무슨 소리냐? 내가 혼자 진 빚이 아니란 말이냐? 준석은 숨을 삼키며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빚쟁이가 대신 답했다. 예, 아버님. 이 집 식구들 명의로 다 보증 서 있습니다. 아드님이 다 끌어다 쓴 거죠. 이정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바닥에 쓰러졌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장손이 죽는다던 말은 헛소리였고 정작 집안을 거덜낸 건 둘째였구나. 준호는 힘겹게 일어나 동생을 노려봤다. 눈빛은 날카롭고 목소리는 낮게 떨렸다. 준석아, 넌 우리 가족 모두를 팔아넘긴 거냐. 내 욕심 하나 때문에 부모님도 나도 다 같이 무너져야겠느냐. 준석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나는 내 몫을 찾으려 했을 뿐이야. 늘 장손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내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했잖아. 이번만큼은 달라야 했어. 그러나 그의 절규는 빚 독촉장에 찍힌 붉은 도장처럼 무겁게 짓눌렸을 뿐이다. 방 안의 드리운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고 마당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가문의 기둥을 잇겠다고 나섰던 준석의 발밑은 이제 진흙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의 숨통은 점점 조여왔다. 가족들의 눈빛 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얽혀 있었고 그 속에서 준석은 점점 고립되어 갔다. 그는 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중얼거렸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직은. 그러나 그 말은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 현실은 이미 그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번 한 번만. 박준석은 비에 젖은 골목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내밀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옷은 흙탕물에 젖어 누더기 꼴이었으며 눈빛에는 이미 광기가 서려 있었다. 며칠 동안 숨어 다니며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쳤지만 이제 더는 숨을 곳조차 없었다. 박준호는 우산을 들고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준석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짓을 내 스스로 모르느냐.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보증에 묶여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내 욕심 하나가 우리 모두를 파괴한 거다. 준석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무녀가, 그 여자가 약속했거든요. 형은 곧 죽고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될 거라고. 그래서 모든 걸 걸었는데 준호의 눈이 번뜩이며 몸을 숙였다. 아직도 그 무당 핑계를 대는 게냐? 내가 선택한 거다. 내 손으로 형을 해치려 약을 넣었고 내 손으로 집안 재산을 팔아먹었으며 내 손으로 부모님을 빚더미에 앉혔다. 그게 다 내 욕심 때문이다. 형이 그 말을 남기고 떠난 뒤편에서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다. 빚쟁이들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철과 철제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박준석 씨, 오늘로 끝입니다. 더는 미룰 수 없어요. 준석은 뒷걸음질치다 미끄러져 쓰러졌다.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온몸은 벌벌 떨렸다. 안 돼, 난 아직 할 일이 형 대신 내가. 그러나 그의 말은 끝내 이어지지 않았다. 비바람에 휩쓸리듯 준석은 골목 모퉁이에서 차갑게 쓰러졌다. 심장이 멎는 순간 그의 눈은 크게 떠진 채로 형을 향해 있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미처 꺼내지 못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응급실로 달려온 태수와 어머니, 이정자는 병실에 누워 의식이 없는 아들을 붙잡고 통곡했다. 내 자식아,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조상 탓도 무녀 탓도 아니다. 결국 우리가 피를 나눈 자식끼리 서로 욕심 부린 탓이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고 검은 하늘 아래 무너져 내린 가족의 울음소리는 마치 천지에 울려 퍼지는 저주 같았다. 장손이 먼저 죽는다 했던 그 무녀의 말 결국 헛소리였구나. 박태수는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대문 앞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 손끝은 형체 없는 허공을 붙잡으려는 듯 떨리고 있었다. 땅바닥에는 준석의 장례를 치른 뒤 남은 조화가 흩어져 있었고 물에 젖은 국화향이 집안을 애처롭게 감쌌다. 거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이정자는 초라하게 앉아 두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내가 더 지켜봤어야 했는데 둘째가 어찌 그리 무너져 가는 걸 모르고 있었단 말인가. 조상 탓도 아니고 구판도 아니고 결국 우리 욕심이 화를 불렀구나. 박준호는 여위고 수척해진 몸으로 부모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빛만은 단단히 살아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으나 굳세었다. 아버지, 어머니, 모든 게 동생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도 장손이라는 이름에 집착했고 부모님의 기대가 제 눈을 가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한 게 화를 키운 겁니다. 태수는 쓰라린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내 말이 옳다. 무녀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에 우리가 휘둘렸다. 그럴수록 서로를 붙잡아야 했는데 우린 오히려 서로에게 독을 품었다. 무속이 우리를 망친 게 아니라 욕심이 우리를 파멸시킨 거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흘러내렸지만 한쪽 하늘에는 구름이 갈라지며 햇살이 조금씩 비치고 있었다. 그 빛은 묵묵히 앉아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비추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는 듯했다. 이정자는 젖은 손수건을 꼭 움켜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조상 묘도, 무녀의 말도 결국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마음을 버리면 어떤 땅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였어. 남은 건 우리 마음뿐이었어.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죄를 안고 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게 살 겁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태수는 두 눈을 감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깨달았다. 조상은 땅 속에 묻혀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살아 계신다. 그 마음을 저버린 우리가 스스로 무너진 거지.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더 이상 원망의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다시 이어붙이려는 다짐의 시간이었고, 욕심으로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는 첫걸음이었다. 바람이 그치자 빗방울이 잦아들고 창호지를 스치던 음습한 기운은 사라졌다. 그 자리를 대신한 건 비록 가난해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다시는 서로를 놓치지 않겠다는 가족의 결심이었다. 며칠 뒤 산자락 끝자락에 자리한 선산에는 아직 흙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장맛비에 눅눅해진 공기 속에서도 풀벌레 울음은 끊이지 않았고, 묘비 앞에 선 세 사람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박태수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허리를 굽혀 묘비를 어루만졌다. 거칠고 주름진 손길은 자식의 이름을 더듬다 말없이 멈췄다. 준서가 결국 너를 이 자리에 먼저 묻게 되었구나. 아비로서 더 지켜주지 못한 죄가 이렇게 무겁다. 이정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곁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미처 보살피지 못했구나. 내 안에 맺힌 원망과 질투를 알아주지 못하고 그저 장손만 감싸던 내 잘못도 크다. 하지만 이제는 다 놓아주려 한다. 부디 이 땅에서 편히 잠들거라. 박준호는 동생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서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살이 빠져 앙상해진 손가락이 비석을 더듬다가 마침내 목소리를 짜냈다. 동생아, 미워했다. 그러나 결국 미워하면서도 지켜주고 싶었다. 너를 막지 못한 게 내 죄다. 남은 생은 이 죄를 안고 살아가마. 내가 원하던 건 장손의 자리가 아니라 그저 인정받고 싶었던 게 아니었겠느냐. 세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 보았다. 이제 더는 원망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다. 비극은 이미 지나갔고 남은 건 서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다짐뿐이었다. 산등성이 너머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젖은 흙 위로 한 줄기 빛이 내려앉자 마치 오래된 저주가 걷히는 듯했다. 바람은 더 이상 음습하지 않았고 새들은 다시 울어 퍼졌다. 박태수는 낮게 중얼거렸다. 무당의 말이 우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었다. 우리 욕심이 우리를 삼킨 거였다. 앞으로는 그 욕심을 거슬러 살아야 한다. 그것이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길일 게다. 세 사람은 묘비 앞에 절을 올렸다. 절망을 딛고서야 비로소 알게 된 진실, 그리고 마음속에 새긴 다짐은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가족을 무너뜨린 건 무속신앙이 아니었다. 눈앞의 이익을 좇아 서로를 의심하고 배신한 욕심이었다. 미신은 단지 핑계였을 뿐 결국 진짜 화를 부른 건 서로를 믿지 못한 마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의 말에 휘둘려 정작 지켜야 할 가족과 믿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불안과 욕심에 휘둘릴 때 진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게 된다. 누구나 순간의 욕심에 흔들리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될 때라도 서로를 붙잡고 돌아올 수 있다면 그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상처투성이라도 함께라면 회복은 가능하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깊은 여운과 교훈이 담긴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